제79회 가톨릭 독서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자 박진주 안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날씨는 쌀쌀했는데 이 쌀쌀한 날씨를 녹일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의 이 응원을 열기로 좀 훈훈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저도 참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혹시 수능 보신 학생이나 학부모님 계신가요?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또 응원의 이 마음을 기도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특별한 오늘 진행될 독서 콘서트는 사랑과 용서라는 주제로 밀리언셀러 작가님이시죠. 김홍신 작가님과 함께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우선 오늘의 행사, 이 시작을 시작 기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청담동 성당의 김민수 이냐시오 신부님께서 시작 기도 함께 도와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한 자리에 성당에 모여서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같이 시작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항상 보살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청담동 본당 가톨릭 독서 콘서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불러주신 당신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줄 강사로서 김홍신 리노 작가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리노 형제에게도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시며 그 축복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희 가톨릭 독서 콘서트의 특별한 매력은 이 날씨,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음악과 함께해서 더 뜻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겨울의 낭만과 멋스러움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피아노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3곡이 연주될 텐데요. 바하의 예수는 인간의 소망이시니라는 곡,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이탈리안 폴카, 그리고 카차트리안의 가면 무도회, 이 모음곡 중에 1번 왈츠 곡을 선보이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정현옥님, 유은승님을 무대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저희가 오늘의 주인공인 강연자를 모셔볼 시간인데요. 자, 요즘 이분의 행보를 보면서 이보다 더 바쁘게 부지런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동안 교수로서, 소설가로서, 그리고 국회의원, 방송 진행자로 또 모자라서 최근에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동화책까지 집필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인생도 참 소설이나 드라마 같았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께 차근차근 또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처럼 정말 살고 계시는 김훈신 작가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신부님께서 특별히 독서 운동을 쭉 해주시기 때문에 신부님의 높은 공덕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책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된 것은 읽지 않더라도 집안에 책이 많으면 그 집 아이들은 지능이 높아지고 창의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순발력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적 감수성을 넘겨준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마 신부님께서 미리 알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지 싶습니다. 제가 서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잘 안 보이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서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정말 웬만큼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됐는데, 근데 한국은 이 배고픔은 해결했는데 배 아픔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배 아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배 아픔을 해결하지 못했느냐면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근데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무엇인가 시비라도 걸어야 이게 견디는 그 체면의 손상, 이런 것들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도가 높은 나라는 남의 삶에 관해서 그렇게 간섭하지 않고 세상에 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삶을 존중하면서 살게 되죠. 작년에 오늘 소개하는 바람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장편 소설을 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소재 자체가 가톨릭 이야기고, 어린 시절에 이제 앞부분은 제 이야기고, 뒷부분은 이제 만든 거지만, 근데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왜 소설이 안 팔립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건, 사고가 소설보다 100배나 재밌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눈 뜨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간섭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가 먼저 행복해야만 이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무지하게 복잡한 거 맞나요? 세상이 복잡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이 복잡한지 세상이 복잡한지.
뭐가 복잡해요? 내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왜 복잡할까? 편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10수년 전,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달걀 귀신을 비롯해서 귀신 도깨비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많던 귀신 도깨비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요새 혹시 귀신 도깨비 보셨나요? 낮에 혹시 본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전부 귀신은 밤에 봤거나 어두운데, 음습한데 이런 데서 보게 됩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밀림지대, 필리핀 가까운 곳에 민다나오 반란군 지역 또는 사하라 사막, 인도, 네팔 이런 데 가면 지금도 귀신 도깨비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밝은 대낮에 이런 데는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귀신은 낮에 봤을까요? 밤에 봤을까요? 밤에. 그러면 여자가 먼저 봤을까요? 남자가 먼저 봤을까요? 여자가. 그럼 건물 전체에서 어디서 봤을까요? 화장실. 다 아는 얘기예요. 서울에서 유명한 회사가요, 십수년 전에 귀신 소동이 있었는데, 풍수 전문가, 서울대학에 계시던 최 교수님께서 한 방에 해결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마지막 퇴근하던 여성 직전에 여성이 화장실에 갔다가 휴지를 이렇게 잡아 뺐는데 잘못 꽂아놔서 뭉치째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올려놓고 퇴근했는데 마지막에 퇴근하던 여성이 화장실 문을 여니까 바람결에 이게 우르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니까, 밤에니까 엄마야 그러고 집에 갔다가 이튿날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내가 마지막에 퇴근하는데 화장실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날부터 그 화장실에서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초빙했는데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화장실은요, 옛날 건물이라 화장실 문을 열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근데 그걸 없애고 문을 열면 저절로 전등이 켜지게 만들었더니 귀신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귀신은 누가 만든 거죠? 내가 만든 겁니다. 근데 귀신은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럼 귀신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나쁜 귀신은 없는 게 좋아요. 근데 쓸만한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알라딘 램프의 요정, 또는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그 도깨비 방망이 가진 도깨비, 이거 한 마리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결론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인생을 한번 보세요. 인생은 인연과 선택으로 결정이 됩니다. 어떤 인연을 맺었는가와 어떤 선택을 내가 결정했는가, 이 두 가지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또 행복과 시간은 저축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희망과 근심, 걱정은 자꾸 저축이 됩니다. 그런데 희망은 저축할 필요가 있는데 근심, 걱정은 저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굳이 그걸 자꾸 저축을 해서 내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행복 어디에 있죠? 물어보면 다 내 마음에 있어요. 묻지 않으면 마음 밖에 있고 전부 남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해서 학력, 인물, 집안, 돈, 아파트, 자동차
뭐 직위, 뭐든지 다 비교를 합니다. 한국인이 그래서 체면주의자로 한국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한국인이 두뇌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유태인, 일본인, 독일보다 남북한 한국인들이 평균 7에서 8포인트 IQ가 두뇌가 좋습니다. 두뇌 좋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비교를 해요. 그래서 주눅이 잘 듭니다. 주눅이 들면 그걸 그냥 그 주눅 드는 걸로 견디질 못하고 반드시 이 주눅 든 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벽을 만드는데 이 방어벽은 눈에 보이는 거여야만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 방어벽이 아니죠. 그래서 국토, 인구, 국력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명품 천국입니다. 대신 짝퉁도 천국이에요. 성형 천국입니다. 이 동네 조금만 내려가 보세요. 성형 전문의 투성이에요. 세 번째는 뒷동산에 올라갈 때도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네, 보여줘야 되니까. 그 바람에 우리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엔 기구에서 143개 국가를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 한국이 보통 110등의 행복도가 넘습니다. 부탄 같은 나라는요, 10년 동안에 겨우 GNP가 10년 이상 가야 $1,000가 겨우 넘습니다. 그렇게 한데 그건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비교를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로부터 만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본래요.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부부, 또 한 가족은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야 되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존중받는 사람이 가장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양반하고 사실래요? 예? 같이 들어오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좀 거북살스럽겠네요. 참 괜한 걸 물어봤는데요.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정신 멀쩡한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갈등이 없고 화가 없고 미움이 없고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건 부부가 아니죠. 그건 물건끼리 사는 겁니다. 집에 그 인형 2개 놔보세요. 그거 싸웁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부는 싸우는 존재일 뿐이에요.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이 멀쩡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 얼핏 관상을 보니까 요즘 부부싸움들 잘 안 하세요. 안 하는 이유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거 한번 해보니까 며칠 가고 짜증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참자 하고 참는데 참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우스개 얘기지만은 부부싸움을 했더니 남편이 자기 집인 줄 알고 나가! 그러니까 그래 너 혼자 살아봐라. 그 부인이 나갔어요. 조금 있다 들어오니까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놓고 갔다.
이게 통장인 줄 알고 뭔데 그랬더니 당신. 이렇게 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풀면.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는 그러면 잘 풀었겠죠? 잘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거울 보고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없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한다고 하시겠죠? 누구랑 하느냐? 부부끼리 제일 많이 해요. 이길 때까지. 누구 하나 떠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요,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겸임하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심판을 겸임하고 해요. 그럼 승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여러분, 오늘 성당에 오실 때 보나마나 폐물, 인감증명, 인감도장, 집문서, 이거 다 가주셨잖아요. 놓고 다녀요? 누굴 믿고요? 이미 여러분은 마음의 눈은 반쯤 감아주신 거예요. 사람은요, 두 눈은 마주봐야 되지만 마음의 눈은 이렇게 반쯤 감아줘야 됩니다. 해적선 영화들 기억하시죠? 해적선 선장은 전부 애꾸눈이죠. 왜 그래요? 눈 다쳐서? 아니면은 멀리 있더라도 두목이라는 표가 나기 위해서? 아니면 험상궂은 모습을 보여야 부하들이 말 잘 들어서? 아니에요. 해적선 선장은 두 눈이 다 멀쩡한 사람인데 옛날에는 전깃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깃불이 없기 때문에 선실에 들어가면 깜깜할 때 숨어있던 적의 칼로 푹 찔르면 죽습니다. 그리고 두목자를 노리는 부두목들이 찔려도 죽고요. 근데 망막세포, 인간의 망막세포는 밝은 곳을 관장하는 원추세포와 어두운 곳을 관장하는 간상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둠과 밝음을 관장하는 세포가 달라요. 근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은요, 사물을 정확히 분간하려면 한 10분 정도 있어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깜깜한 곳에 들어가면. 이제 짐작하셨죠? 선실에 들어가는 순간 안대를 빼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폼 잡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그리고 한 가족은 눈은 마주보고 마음의 눈은 반쯤 감아줘야 돼요. 근데 마음의 눈을 흡뜨면 문제가 생기는 게, 상대의 마음을 100% 안다면 한 집에서 며칠 살까요? 오래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마음의 눈을 어쨌든 간에 반쯤 감아준 겁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 어떤 사람 같습니까? 네? 괜찮은 사람 같지 않아요? 안 그래? 네. 사회활동을 많이 한 탓으로 하여간 밖에 나가면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아들 녀석이 이제 제대를 하고 취업을 할 때 이력서에 왜 옛날에는 아버지 이름 쓰고 옆에 소설가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회사 총무이사가 이게 맨 마지막 면접, 가장 중요한 면접이에요. 이게 2배수로 뽑아요.
그래놓고 반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존경하는 작가가 누굽니까? 김아무개라고 해야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대뜸 최인호 선생님입니다. 왜요? 저 줄에서 주기로 했고 어려서 맛있는 거 그다음에 용돈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녀석한테 투자한 게 얼마예요? 근데 그거 몇 번 한 걸 가지고 총무이사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제 팬이니까. 저는 김홍신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녀석이 숨도 안 쉬고 즉각 안 살아보면 몰라요. 여러분 저하고 안 살아봐서 괜찮아 보일 뿐입니다. 최인호 형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신부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성당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요. 인호 형이 이제 이 근처에 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형한테 있어서 성당에 나가자고 그랬더니 계속 안 나가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한번 꼬셔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형 교육보험 들었냐? 들었대요. 자동차보험 들었대요. 생명보험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혼보험 들었냐? 그랬더니 그러게 뭐 있니에요. 영혼보험이 성당에 다 있는 거다. 그랬더니 야, 그 말 된다. 그래갖고 꼬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성당을 나가기로 했는데 우리 그 서초 성당의 신부님한테 제가 성질 급한 양반이라 영세를 빨리 받지 않으면 이 양반 놓치니까 우리 그 영세를 빨리 받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대요. 6개월간 교리를 해야만 한다. 신부님이 원칙을 주장했는데 그때 이 성당에 김수창 신부님 계셨어요. 저도 냉담했다가 이제 김수창 신부님 때문에 풀었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더니 데리고 오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당 신부님 찾아가서 저 성당 옮기겠습니다. 이것으로 옮기겠습니다. 왜 그러냐요? 그래서 여기 신부님이 그 영세를 빨리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저희들 다 옮기겠습니다. 그때 서초 성당에서 꽃마을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작가, 시인, 사진작가, 철학자 뭐 이런 분들이 우리가 모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옮기기로 이것으로. 그랬더니 신부님이 할 수 없다. 대신 수녀님께 부탁을 해서 하여간 몇 주 동안 아주 강하게 계속 그 교리를 공부해서 그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 기억이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성당입니다. 제가 이 성당을 다닐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당 얘기 나왔으니까 이 바람으로 그린 그림이 소설의 시작부터 제가 리노 둘째 교황이거든요. 근데 베드로 다음 리노인데 제가 53년도 유치원 다닐 때 프랑스 신부님인데 그 파리 예방정교회 소속 신부님이 제 어머니 아버지 저를 영세를 줬어요. 유치원 다닐 때. 그런데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시면서 둘째 교황 리노. 리노가 굉장히 드문 본명입니다.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이제 신학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이 소설
주인공 이름이 리노입니다. 그때까지 이야기는 이제 제 이야기를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는데, 그 신성일 그 선배가 이 작품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이장호 감독을 불러가지고 이거 영화를 만들자 그래 결정을 했어요. 그 언론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래서 그 작년 그 부산 영화제에서 그 신성일 기념 그 행사에서 공개를 했어요. 이 작품은 요즘 영화가 그 폭력이나 이렇게 남성 중심주의로 가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고 따뜻한 여성 중심으로 이 소설을 영화를 하겠다. 그렇게 아주 공개를 했고, 돌아가시기 한 20여일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 영화를 내년에 만들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형이 알아서 하라고. 근데 형이 맡을 역할이 없다. 거기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대배우가 단역을 꼭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단역을 하고 죽겠다. 근데 이 소설에 신부님이 나오거든요. 잠깐 나오는 건데 그 단역을 하겠다. 그 말을 하지 말든가요. 해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성당에 오니까 한꺼번에 떠올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많던 귀신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여러분, 천장 한번 쳐다보실래요? 저 전기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밤길까지도. 그래서 귀신 도깨비가 싹 사라진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마음의 귀신은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느냐고요. 짐승조차도, 식물조차도 진화를 아주 잘합니다. 미국에서요, 대도시에서 제비들 있죠. 제비들이 이제 이 자동차들이 워낙 많고 하니까 자동차에 치거나 뭐 이러니까요, 날개가 줄어들었어요. 급회전을 하기 위해서. 불과 얼마 사이에 날개를 제비들이 스스로 줄여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뉴욕 번화가에 있는 그 붉은 쥐들은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시내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깨끗하니까 이제 쓰레기통을 뒤져서 썩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중독에 걸려 쥐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화했느냐면 식중독을 이기는 걸로 이 진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먹고도 안 죽어요. 식중독에 병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민들레는요, 그 씨가 바람에 멀리 날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도심에서 멀리 날아가 봐야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스팔트와 시멘트 그 틈새에 자라야 하기 때문에 씨가 가볍게 멀리 날려보내질 않고 씨 자체가 무거워져 버렸습니다. 멀리 안 가고 그 근처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식물도 짐승도 이렇게 진화를 하는데 왜 가장 두뇌가 좋은 우리 사람이 진화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진화하지 않느냐? 행복으로 왜 진화하지 않느냐 이거죠. 행복으로.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정답이, 인생 정답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인생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제가 알아요.
첫째, 인물이 기가 막히게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만 보면 홀랑반하게. 둘째, 두뇌가 너무 좋아서 모든 시험이라는 시험은 그냥 수석, 그냥 공짜로 합격해요. 외국어는 몇 번 읽으면 그냥 관통해버리고. 셋째, 돈은 써도 그냥 남아 돌아야 돼요. 넷째, 건강은 지나치게 좋아서 감기조차 앓지 않고 아픈 데도 없고 암에 걸릴 염려도 없고 성인병 그건 뭐 쓸 데도 없고 여성들 특히 밤에 먹어도 그냥 멀쩡하고 다섯째, 결혼했더니 상대가 나만을 떠받들고 존중하고 고분고분하고 여섯째, 아이를 낳았더니 애가 효성이 지극하고 공부 잘하고 인물 좋고 말 잘 듣고 부모 알기를 하느님 듯이 알듯이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갔더니 모든 사람이 나만을 부러워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이거 가능해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불가능할까요? 정답을 놓으면 불가능한데 명답을 놓고 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명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인생의 명답을 딱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고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노셨어요? 예? 잘 놀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한국인은. 노는 법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놀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고 놀면 나쁜 인간이었어요. 잘 놀면 남자가 잘 놀면 한량, 여자가 잘 놀면 환양 거시기. 그렇게 취급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60년대 GNP가 80달러가 안 됐던 대한민국이 40년 만에 무려 250배 급성장한 세계 역사상 유일한 나라예요. 조선주에 그칠고 남의 나라한테 침략을 받았죠. 동족끼리 전쟁을 했죠. 지하자원이 없죠. 교육을 못 받았죠. 인구는 적었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시달렸죠. 근데 대한민국 경제 교육 10대 강국이 됐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한국인은 죽기 전에 평균 수명이 너무 빨리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10여 년간 전부 병자로 삽니다. 여러분, 댁에 가서 약상자 한번 열어보실래요? 어마어마해요. 재작년입니다. 우리나라 의약품 도매가루 총 소비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22조 원입니다. 4대강 사업하고 같아요. 도매가루만. 그리고 올 봄에 심평원에서 복지부 산하 심평원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한국인의 남녀를 합한 평균 수명은 82세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평균 한국인 전체 5천만을 나눠보면 병원을 일생 동안 82년간 산다면 며칠 다닐까요? 놀라지 마세요. 5년 3개월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한국이 유별나게 그럴까? 세계 암학회에서요, 한국인을 이렇게 세계 인구를 연구하다 보면 한국인이 평균 수명대로 살면 3명 중에 1명을 암으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이거예요. 그 2009년도 노벨 의학상 받은 이론인데요. 이 세포를 보호하는, 여기 의료인들 계시면 아실 거예요. 의학하시면. 세포를 보호하는 것이 텔로미아라는 거예요. 이 텔로미아가 한국인은 빨리 얇아졌어요. 빨리 얇아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아껴 쓰느라고, 집장만 하느라고, 아이 기르느라고, 그리고 나이를 들고 보니까 이제 미래가 걱정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산 세월이 너무 길어서 한국인은 이 텔로미아가 빨리 얇아졌고, 이 텔로미아를 보호하는 텔로머라제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이렇게 질병 코드에 잘 노출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온 세상에 있는 병의 종류가 12,400개입니다. 12,400개 중에 열대야와 극한지대에 있는 질병 말고 대한민국이 12,400개 중에 거의 다 대한민국에 질병이 거의 다 있어요.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잘 놀다 가지 않으면 여러분 나이 더 드시면 크게 후회합니다. 이제 완전히 노년에 들어서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할 뻔했는데, 해야 했는데, 할 걸 그랬는데, 이 후회를 여러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덜 하시려면 지금부터 부탁인데요. 10년만 늙지 마세요. 10년만.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한국인은 이제 죽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 그 병자로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늙어서 병자가 돼서 남의 힘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은 낙엽하고 똑같아요. 길거리 낙엽 보시죠. 낙엽 우리가 밟아도 꼼짝 못하고 날려도 꼼짝 못하죠. 근데 영혼은 먼지처럼 변해서 남도 해코지하고 나도 해코지합니다. 그럼 그거 젊어서 아무리 풍족하고 재밌게 살아봤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재밌게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한 살이 젊었을 때 남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가슴 아프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온당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말이 옳다 그러세요. 속으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까먹어요. 자, 지금 선진국에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텔로머라제라는 거를 주사를요 늙은 쥐에게 주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흰 털이 검은 털로 변했고, 이 그 뇌 크기가 그 젊은 쥐의 뇌 크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 나중에 찾아보세요. 라파마이신이라는 게 있어요. LAPA, 라파마이신. LAPA 마이신입니다. 이 라파마이신을 20개월 된 생쥐에게 주입을 했는데, 20개월 된 생쥐는 사람 나이로 60살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생쥐가 사람 나이로 14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과학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주사를 맞으면 뭐래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말하자면 펼쳐져 있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놀다 가는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거 끝나고서 이제 가시면서 야 오늘 기분 좋으니까 노래방에 가자. 그러면 노래방에 가면 돈 내고 노래하고 춤추면 즐겁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돈 받고 노래방에 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즐거울까요? 그 재미가 없어요. 왜? 노동이에요. 돈벌이에요. 골프 아시잖아요. 골프는 돈을 내고 걷고 캐디는 돈을 받고 걸어요. 근데 골프는 꼭두 새벽에 눈비 맞으며 비가 오니까 눈이 와도 돈을 잃어도 악을 쓰고 또 가요. 근데 캐디는 돈을 받고 걷는데도 잔병 치레하고 짜증이 납니다. 이유가 뭐죠? 여기는 노동이에요. 일을 한 거예요. 이쪽은 즐긴 겁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이제 양치질 하실 거 아니에요? 양치질 할 때 초침 있는 시계를 놓고 한번 해보세요. 양치질 3분 무지하게 길어요. 못해요. 근데 꼭 해야 할 양치질은 3분을 그렇게 긴데 안 해도 그만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할 때는요 짧아가지고 연장하고 또 연장해요. 노래방은 재미가 있는데 양치질은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재밌게 만들면 되잖아요. 화장실에 요새 뭐 젊은 친구들 보면은 그 음악 듣는 거 그 가격도 얼마 안 나거든요. 거기다 듣고 싶은 노래, 배우고 싶은 노래를 해놓고 들어가서 양치질할 때 칵 누르면 보통 음악이 3분 30초 이상이에요. 그럼 노래 한 곡 들을 때까지 양치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인생을 바꿔주셔야 돼요. 미국 그 오클라호마 대학에서요, 여러 해 전에 15살 먹은 침팬치를 4년간 140개 단어를 영어로요 가르쳤더니 4년 뒤에 침팬지가 드디어 말을 시작했어요. 침팬지 말 못할 것 같죠? 여러분 15살 먹은 아이는요 사람으로 보면 4, 5살 먹은 아이만큼의 두뇌가 있고요. 그 늑대가 개가 된 건 아시잖아요. 늑대 개 DNA 차이는 1.8%밖에 안 돼요. 근데 놀랍게 사람과 침팬지는 1.6%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4년 뒤에 침팬지가 드디어 말을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한 3주 됐나요? 충청도 사람인데 내년이 순천 방문회 그리고 시가 된 지 70주년이라고 그래서 저하고 그 창을 하는 인간문화재죠. 그 안숙선 선생하고 그 홍보대사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완도 해주르 박람회 그거 해마다 이제 홍보대사라 해달라는데 그러니까 가끔 고마우니까 그 전복이 와요. 여러분 전복이요 저녁에 초고추장에 찍어서 소주 한 잔하고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왜 맛있는지 아시죠? 공짜잖아요. 그러니 옛날 구중궁궐에서 왕은요 벼슬아치들이 전국에서 1년 12달 특산물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는 특권과 무엇이든지 잘 나눠주는 두 가지의 특권이 절대 권력이에요. 혹시 그 경기도 고향이신 분이나 그 경기도에서 사다 오신 분들을 아실 거예요. 경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도성, 왕이 사는 도성 밖에 이렇게 둥그렇게 둥근 땅을 경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기는 왜 경기냐면 왕이 옛날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왕자 공주 벼슬아치들에게 땅을 줘야 먹고 살거든요. 왕이 맘 놓고 나눠주는 땅이 경기입니다. 절대 권력이라는 특권이 있어요. 근데 왕은요, 이 특산물 좋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김이상궁이 미리 다 먹어봐 줘야 돼요. 하나라도 빼놓으면 큰일 나요. 감찰상궁이 지키고 있다가 난리가 나요. 먹고 나면 2시간 동안 뒤따라다닙니다. 토하는지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먹습니다. 이 좋은 음식을 먹는 김이상궁 소망이 뭘까요?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은 게 소망입니다. 여긴 이게 없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검식관이라는 고위공직자가 있어요. 올 1월 11일 날도 이제 쟤들 매달 1일 날 모임이 있는데 1월 달만은 11일로 해요. 1월 1일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날도 이혜령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여러 스승들하고 제자들 모임이 있는데 이제 제 제자 중에 하나가 대통령 말하자면 수행실장이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올해도 아직도 검식관은 경호처와 식약처에서 공동 파견하냐 그렇대요. 근데 이 사람은요, 대통령 외국 갈 때 비행기 미리 타서 커피, 홍차, 녹차, 물 미리 조금씩 다 마셔봐 줘야 되고, 외국 국가 원수끼리 밥 먹기 전에 미리 다 양국 검식관끼리 밥을 먹어줘야 돼요. 위생검사를 가장 철저히 하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소망이 뭘까요? 저 편한 사람과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소망이에요. 여기는 이게 없어요. 자, 15살 먹은 침팬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첫 마디가 영어로 Let me out, 날 놓아줘 했어요. 자유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2가지예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근데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자유롭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자유로운 사람은 괴로움을 없애기가 쉽습니다. 근데 자유로운 사람으로 사셔야만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수필을 썼는데요. 그날 약속 있어서 책을 한 권 들고 택시에서 내려서 이렇게 길을 건너서 이제 식당을 조그마한 한정식집을 찾아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약속한 사람이 어디 계시냐고. 지금 막 건너왔다고 그랬더니 거기 계시라고. 그 옆에 있으니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렇게 옆을 보니까요. 더울 때죠. 신문지를 하나 깔아놓고 거지가 요즘 보기 어려운 돈이 있더만요. 10원짜리, 50원짜리, 그다음 100원짜리 2개인가 있고 500원짜리인가 2개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해봐야 한 1,300원 조금 넘을까요? 근데 저도 그 지갑을 열어서 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1,000원을 놓고 가니까 참 잽싸더만요. 거지가요. 1,000원 탁 놓으니까 탁 들더니 안쪽에다 탁 넣더만요. 그 장사 속이죠. 저도 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5,000원짜리 주려니까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 1,000원짜리는 하나밖에 없고
근데 1,000원 주려니까 약간 미안하긴 해요. 그래도 그냥 그래도 주려고 보니까 제 앞에 어떤 여성이 1,000원을 놓고 그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거지에게 아주 공손하게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거지에게 이렇게 공손하게 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 여성을 따라서 거지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그 여성을 쫓아갔어요. 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약간 멈치대요, 여성이.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이제 얼굴이 팔렸기 때문에 아무개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날은 제가 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 아, 가끔 TV에서 뵙습니다. 제가 팬입니다. 이 팬입니다. 예? 환장하게 좋더만요. 그래서 제가 따라온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책을 한 권 드리겠다. 약속했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두 마디를 못하게 하더만요. 선생님이 책을 주신다는 그 순간 저는 이미 책을 받았습니다. 그분 드리십시오. 저는 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승께 배운 대로 그냥 절을 잘 할 뿐입니다. 둘이 또 공손하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메모를 집에 오자마자 하고 그걸 가지고 그달에 수필을 썼어요. 지금 이제 매달 이번까지 쓰면 8년을 연속으로 써요. 제가 이제 10년 약속을 했으니까 매달 쓰니까 120번을 써야 되는데 그때 바로 그걸 수필을 썼어요. 근데 이게 쓰고 나니까 원고지 한 6매 정도가 끝나요. 왜? 스토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 얘기만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없으니까 짧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뒤에를 뭐를 붙일까? 그러다가 이걸 붙였어요. 뭐냐면 제가 87년부터 젊어서 주례를 쓰기 시작했는데 주례를 참 잘 안 씁니다. 이유가 아직까지 참 다행히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잘못 많이 쓰면 제 역사가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면 안 써요. 근데 안 쓰니까 이제 욕도 먹고 뭐 미안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더 부탁이 많은 거예요. 그 소문이 나서. 근데 제가 마음을 조금 바꾼 이유가 있어요. 그래, 너무 버티지 말자. 그걸 어떡할 거냐. 이 세상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인데, 이유가 뭐냐면, 이어령 선생님 때문에 그랬는데, 최인호 형이 애 줄여서 주기로 하고, 침샘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줄을 쓸 수가 없는데,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축사를 선생님이 먼저 하고 가고 제가 이제 뒤에 하게 됐는데 편히 가시라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서 선생님이 그 엘리베이터가 열리니까 들어가는 순간 제가 선생님 등 뒤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분은 주례를 평생 거의 안 쓰는 분이에요. 선생님, 아들놈 장가 간다는데요? 요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안에 딱 들어가서 돌아설 거 아닙니까? 제 쪽을 향해서. 문이 쓱 닫히는데 내가 서야지. 근데 이게 내가 제대로 들었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튿날 아침에 그 중앙일보 고문실에 계실 텐데 여기서가 전화가 왔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 사는지 자세히 알려달라. 그 애들을 불러서 빨리 가라. 마음 변하기 전에. 그 주례를 이어령 선생님이 쓰는 바람에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너무 버티지 말자. 그래서 그
유명한 신문사 사장님이 자기 딸 결혼 때 주례를 서달라. 근데 저는 주례 쓸 때마다 원고지에다가 주례사를 정성껏 씁니다. 나중에 모아서 책 한 권을 내려고. 그날도 정성껏 썼어요.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자마자 저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거의 읽다시피 하는데, 그날은 올라가서 왠지 모르게 그랬어요. 이걸 펼쳐놓고 이걸 안 보고 그 두 사람에게 그대들은 나의 스승이다. 내 주례 승낙한 날부터 오늘까지 얼굴 다쳐도 안 되고 병원에 입원해도 안 되고 사건 사고 나서 신문에 이름 나도 안 되고, 그래서 마음 조심 몸 조심해서 내가 오늘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섰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목욕 재개하고 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다. 그러니 제발 나의 스승처럼 살아달라. 그리고 이제 주례사를 했는데, 다른 때는 주례사가 좋다고 난리인데 그때는 주례사 얘기는 별로 안 해요. 문화유산 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께서 전화가 와서 있고, 그러더니 나도 앞으로 주례 쓸 때 그대는 나의 스승이다 이걸 써먹어도 되느냐요. 안 된다. 그건 저작권이 나한테 있다. 그랬더니 그럼 써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고발해도 좋다. 나는 그냥 계속 쓰겠다. 이제 우스갯얘기로 그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근사하게 살려면 스승을 찾아야 돼요. 근데 스승은 도처에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있고,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 신문에서, 텔레비전에서 본 얘기, 어디든지 내가 마음을 정하면 그게 다 스승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최고의, 온 우주에서 유일한 스승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승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슬퍼라, 아파라, 고통스러워라, 응? 근심 걱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중심이 어디죠? 지구가 평면이면 중앙에 있죠. 근데 지구는 공처럼 둥글기 때문에 내 발 밑이 지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시면 지구의 중심 어디예요? 우리 집이죠. 그럼 세상의 주인이 누구죠? 그렇죠?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답게 사셔야 돼요. 주인은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끌고 가는 존재지. 주인은 비교를 해서 주눅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가진 것으로부터 만족하는 존재. 이게 주인입니다. 그 고향이 경북 예천인 분 계세요? 예천. 경북 예천에 가면요, 지금 뭐가 있느냐면 말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말무덤이라는 게 타고 다니는 말의 무덤이 아니고,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의 무덤. 한자로 보면 언총이에요. 그 총자는 무덤 총자죠. 이게 왜 생겼느냐면 임진왜란 때 거기가 이제 인심이 좋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 피난을 글로 많이 갔어요. 피난 가니까 텐트도 없던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 오면은 남의 처마루 밑으로 들어가야죠. 그다음 배고프니까 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남의 논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안 죽으려니까. 그러니까 동네가 시끄럽고 싸움이 많고 욕지거리가 많았어요. 그 지역 선비들이 고심을 했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바위 2개를 옮겨놨어요. 마을 입구와 마을 가운데.
그래서 이름을 제갈바위라고 정했어요. 제갈바위. 그래놓고 또 뭐를 했느냐면 그동안 사람들이 주고받은 욕지거리가 나쁜 말을 지방,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왜 종이 쓰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그 말들을 전부 썼어요. 써서 구겨서 사발로 덮고 그 위에다가 흙을 싸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게 말무덤이에요. 그날부터 이 동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읽고 나서 그날 여러분들 해보세요. 오늘 댁에 가셔서 문을 잠그셔야 돼요. 혼자. 그리고 A4 용지 한 장 정도, 공책 한 장 정도에 연필로 가능하면 쓰세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욕구, 욕정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혹시 요즘도 일기 쓰시는 분 계세요? 결혼하고 나서 다 없앴잖아요. 네. 그 처녀 총각 때 그 일기장 갖고 있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기라는 건 남이 볼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기를 솔직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기를 쳐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일기를 100% 솔직하게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일기 쓰듯이 쓰지 말고 오늘은 정말로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뭐든지 좋아요. 욕심나는 거 뭐든지 한번 써보세요. 저는 A4 용지를 펴놓고서요, 연필로 썼는데 반 장 정도 쓰면 끝날 줄 알았더니 한 장이 모자라더만.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내 인생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그걸 저는 찢어서 이제 주택이니까 땅을 파고 물을 버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연필로 쓰면 삭습니다. 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아파트 같으면은 화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분에다가 파고 찢어서 넣고 물을 버버리면은 사가버려요. 그걸 쓰고 한번 읽어보는 순간 내 존재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인생을 바꾸셔야 돼요. 인생 바꾸는 게 이제 말은 쉬운데 그렇게 금방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가 체면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심리학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자기 체면, 자기를 자꾸 체면 거는 거예요. 이 체면 거는 것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돈 내고 관상 보러 다니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자기 얼굴에 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특히 이제 민원부서에 근무한 분들 제 얘기 아주, 그 다음에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들 대번에 알 거예요. 거래를 해보고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척 들어오는 순간 아이고 골치 아프게 생겼네. 그러면 틀림없이 골치 아프죠 거의. 그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 사람 푸근해 보이네. 그럼 진짜 푸근하죠. 이거 경찰이나요, 그 법원이나 무슨 그 검사 이런 쪽에 얘기하면은 무릎을 칩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들 그 민원부서에 근무한 분들. 이게 관상이라는 것은 생긴 게 아니고 분위기예요. 관상은 먹고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온몸이 변하는데 얼굴이 가장 빨리 보여요. 근데 실제는 몸도 변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기 싫은 거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참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여성 장관이요. 작년 봄에 저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서초동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만나서 모시고 저녁을 모시고 하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 당신 문제 해결하고 만나자. 아니래요. 저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다음에 만나자. 그랬더니 끝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달래요. 뭘 믿냐? 블랙리스트를 자기가 절대 안 만들었으니 자기를 믿어달라. 그래서 알았다. 전화 끊는 순간 제가 블랙리스트 들어갔구나. 왜 이렇게 급해요? 저를 만나러 오는데. 아이나 달라요. 한 일주일인가 열흘 뒤에 중앙일보 대서특필하고 심지어는 어디죠? 경제신문, 매일경제까지도 꼭 이렇게 놨더만요. 고은, 김홍신, 도종환, 한강, 공지영의 몇 명 블랙리스트에. 그게 뭐냐면 특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걸 이제 신문에 받은 거죠. 자, 세월이 지나서 그 양반이 구속이 됐어요. 텔레비전 뉴스로 보셨겠죠? 매력이 그때도 있었던가요? 화장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혼이 망가져서 그런 겁니다. 영혼이 망가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게요. 병원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일주일 뒤에 가서 검사 결과를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짜웃거리더니 재검사합시다. 재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에 갔더니 조직검사합시다. 일주일 뒤에 이 양반 어떻게 생겼을까요? 짐작이 가요? 네, 이미 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참 다행이요. 암은 아니네요. 1년에 한 번씩 검사 받읍시다. 그리고 뭐뭐 조심하세요. 그러면 휴 하고 집에 와서 몸살을 알아요. 그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영혼이 무너지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요, 하나 말씀드리면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장을 하셨던 할머니 한 분 계세요. 그분을 제가 1년 반 만에 동대구역에서 만났는데 제가 몰라봤어요. 약간 몸집이 좋은 분이었는데 주름살이 바글바글 하고 몸이 바짝 말라서 그런 노인네 한 분이 저를 끌어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양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1년 반 전에 위암 절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허리, 척추 대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요, 암이 거의 완치됐다고 그런데요. 그 믿어져요, 그 얘기가?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럼 어떻게 그 의사가 완치됐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은요, 어디 가다가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암자만 들어가는 거 있죠. 무슨 암웨임, 석회암, 무슨 암자 들어가는 글자만 보면 이렇게 가슴이 철렁한대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워있다가도 괜히 암 생각만 나면 철렁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바꿨대요. 뭐를 바꿨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는 그 하느님한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암세포한테. 암세포한테 이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죽으면 니들도 죽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자.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영혼을 승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을 승화시킨다는 건 자기를 승화시키는 거예요. 한번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살짝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걸 향기나는 꽃다발이라고 생각하세요. 야, 이 향기나는 꽃다발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이건 누구 거예요? 아, 꽃 아무도 안 줘요? 야, 꽃다발 드릴게요. 누구 거예요? 내 거. 그러면 버려요? 가져가실까요? 가져가죠. 그럼 좋아요. 두 번째는 며칠 썩은 음식물 쓰레기 있죠. 냄새 고약한 거. 제가 한 봉지씩 드릴게요. 이거 누구 거예요? 그건 네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꽃도 쓰레기도 드린 적이 없잖아요. 말로만 했는데 꽃은 받고 싶고 쓰레기는 받기 싫었죠. 생각일 뿐이었잖아요. 자, 쓰레기 받았다면 버릴까요? 가져가실까요? 버리죠. 육신의 쓰레기는 그렇게 잘 버리면서 왜 생각의 쓰레기는 갖고 사냐고요. 이거 쓸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천만에요. 생각의 쓰레기처럼 이 세상에 쓸 데 많은 게 없어요. 암세포 만드는데 가장 탁월해요. 영혼이 무너지면 암세포 그렇게 잘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사고에 연루돼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왜 암에 잘 걸리는 거 아시겠어요? 네? 영혼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대해야 돼요. 어딘가에 기대해야 돼요. 거대한 힘에.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거대한 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세계 최고의 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느님.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라도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왜? 한 번밖에 못 살고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껄핏하면은 쓰레기를 받아요. 이 생각의 쓰레기를. 저 오늘 여기 오는데도 스트레스 되게 받았다니까요. 왜? 오늘이 수능하는 날이라 집에서 이렇게 계속 그 티맵을 눌러봤어요. 얼마나 걸리나. 그랬더니 계속 길이 막 빨갛고 막혀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오늘 늦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늦잠꾸러기예요.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밤에 원고 쓰니까 늘 늦게 잡니다. 제가 불면증이 심해져가지고 대발해라는 역사 소설 쓰고 나서 심해져가지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밤마다 주님을 모셔요. 네. 포도주님이라고. 예. 그 이제 자기 전에 와인을 한 잔씩 하고 그러는데 이게 꼭 늦잠을 자요. 그래서 저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은 아침에 10시 넘어야 전화를 하지 오전에 전화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저한테 아침에 8시나 9시에 전화하는 사람은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10시 이후에 해요. 일어나도 휴대폰을 안 켜요, 일부러.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약속 장소를 가는데 보니까 좀 늦었어요. 전화를 걸려고 보니까 휴대폰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친구한테 휴대폰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전화했더니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거기 구두장 옆에 놓고 갔대요. 그래서 그걸 좀 그냥 두라고. 거기서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너댓 시간 동안 궁금해 미치겠더만요.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몇 번을 그렇게 나니까 짜증이 나길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한 번은 등산을 그 앞에 산에 가는데 휴대폰을 탁 놓고 휴대폰한테, 그 죄 없는 휴대폰한테 너 두고 갈 테니까 너 꼼짝 말고 있어? 그리고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에 어디 지방에 가거나 그러면 새벽 5시 일어나려면요, 전날부터 걱정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와인만 한잔 하는 게 아니고 수면 유도제를 반알을 먹어요. 그래서 시계, 제 방에는 시계가 벨이 시끄러운 거 2개가 있어요. 왜? 어떤 때 배터리가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면. 그러니까 이제 2개를 켜놓고 아침에 이제 저녁에 자죠. 눈을 뜨면은요, 꼭 4시 40분이나 45분이에요. 그 시간에 죽어도 못 일어나는 시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젯밤에 저한테 자꾸 최면을 건 거예요. 실수하면 안 돼, 못 일어나면 안 돼. 자꾸 이렇게 걱정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미리 일어나진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자꾸 최면을 거셔야 돼요.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나는 재밌게 살 거야. 자꾸 이렇게 체면을 걸으면 이 1.5kg밖에 안 되는 이 뇌가요, 인간의 뇌가 온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거든요. 그 얘가 누굴 따라오느냐? 나를 따라와요. 그러면 보세요. 살면서 이 생각의 쓰레기가 늘 우리 주변에 달라들어요. 그때 받고 돌아서서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잘 버리겠죠? 네. 말로는 잘해요. 근데 부닥치면 정말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자기 체면을 걸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짐작하셨을 거예요. 관상이 좋아지는 법. 관상이 좋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첫째, 잔병치레를 안 해요. 그리고 좋은 사람과 인연이 자꾸 돼요. 좋은 사람과 인연이 된다고요. 이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혼자 바늘 1개 만들고 여기 북한산 올라가서 북한산을 혼자 재판해가지고 북한산을 평지를 만들면 한 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억만 개를 북한산을 파내서 평지를 만들어야 비로소 사람과 사람이 만나요. 여러분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도 천하제일의 기적입니다. 자,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옷깃이 어디에 있죠? 이건 소매 끝이고 이건 옷자락이에요. 옷깃은 한복을 생각해 보세요. 가슴과 가슴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옷깃을 부딪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야죠. 아무 데서나 맘 놓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뜻은 곧 마음으로 안아주는 사람. 이게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잘 맺으려면 관상이 좋아져야 돼요. 관상이 좋아지려면 먹고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얼굴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 어떤 상황이 돌아오면 그걸 뒤집어서 나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 이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꼭 하는데요. 여러분, 돈 쓰실 때
5,000원권, 5만원권 이런 거 쓸 때 색깔, 글씨, 뭐 숫자만 보고 쓰시지 혹시 쓸 때마다 이렇게 초상화 보고 쓰시는 분 계세요? 오늘은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5,000원권, 5만원권. 신사임당 이야기를 하나 하고 결론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요, 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태조 이성계, 왕건, 하다못해 그 뭐죠? 원샷 그 장희빈까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5만 원간의 그 초상화가 들어가 있는 신사임당은 영화나 드라마를 못 만들었어요. 재작년인가 그 유명한 이영애 씨 만들었다가 실패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신사임당은 삼각관계도 없죠. 사건 사고도 없죠. 인생이 너무 순탄하고 깔끔해요. 그래서 이걸 드라마가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나가 사고 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영혼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드라마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영혼의 상처가 흉터로 남으면 드라마가 안 돼요. 향기로 남아야 돼요. 향기로. 여러분 미운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지금 미운 사람. 내가 미워했더니 그 사람이 벼락 맞아 죽었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누가 죽었을까요? 과학적으로? 내가 내 몸에 암세포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미워해서 그 사람이 탁 죽으면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미워했는데 팍 죽어버렸다? 그럼 여러분은 하느님급이에요. 근데 안 죽는다고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이 제가 소설을 쓸 때 주제를 그걸로 잡은 거예요.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바람은 그물에 안 걸리는 거죠. 근데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반드시, 아시겠죠? 바람도 걸려요. 종교 정신이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사랑과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초상화를 그린 유명한 대한민국 최고의 초상화 작가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신데요. 이분이 올해도 1월 11일 날 같이 그 모임에서 만났더니 죽어도 이제 앞으로 돌아가신 분의 영정은 그리지 않겠다. 제가 그리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분이 왜 안 그리려고 하느냐면요. 마지막으로 그린 그 초상화가 해남 노구당에 가면 있습니다. 고산 윤선도 선생이에요. 윤 씨 집안에서 찾아서 애원을 해도 안 됐는데 이분이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그리겠다. 그래서 이 화가가 해남으로 가서 400여 년 전에 묻은 무덤 3개를 파헤쳤어요. 왜냐? 고산 선생이요. 작은 집에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큰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제사 때문에 작은 집에 큰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을 양자로 큰 집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과 달리 친아버지, 어머니, 형이 계세요. 이 3개의 무덤을 파헤쳤더니 400여 년 전 무덤인데 다행히 유골이 좀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DNA 검사했더니 어머니는 북방계열, 아버지는 남방계열. 근데 우리나라가 북방계열이 많고 XX, 어머니 유전자가 아버지 유전자보다 강해요. 어머니 쪽을 선택해서 3D 영상 작업을 과학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못 그려요.
어부사시사, 오가 등을 다 낭송하고 그분의 일대기를 외우다시피 한데 향과 초를 켜놓고 몇 달 동안 절만 해요. 이걸 초혼이라고 그래요. 혼을 불러들인다. 그때 영상이 쫙 떠올라요. 이걸 접신이라고 그래요. 혼을 접했다. 그래서 그리는 데만 4년 걸렸습니다. 초상 완전 그리는데. 그래서 완성해서 후손에게 통보하니까 와서 보고 탄복을 해요. 여러분도 나중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도 탄복할 거예요. 그래서 닷새 후에 봉안식을 올리기로 약속했는데 초상화는 못 가져가요. 왜? 내 몸속에 들어온 초상화, 이게 혼이 안 나가서 사모님이나 가족이 보니까 이제 눈이 풀리고 밥도 못 먹고 이상해요.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초상화를 벽에 걸고 향과 초를 켜고 며칠 동안 또 절만 해요. 떠나시라고. 이걸 첨배례라고 그래요. 여러분 경주에 가면 첨성대 있죠? 그 첨성대의 첨자가 눈목변의 첨자가 뭐냐면 우러러 올려다볼 첨자예요. 첨성대는 밤하늘의 별을 우러러 올려다보는 배가 첨성대예요. 첨배례는 배자는 절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러러 올려다보면서 떠나십시오. 이제 다 그렸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탁 떠나는 순간 화가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그 중요한 인물이 못 가요. 그 후손들 100여 명이 봉안식을 올리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유명한 사진작가가 놀래요. 뒤에 걸어놓고 사진을 찍는데 100여 명의 그 남성들만이죠. 얼굴이 한 장의 몽타주로 완성된 걸 발견합니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얘기 두 얘기만 드릴게요. 여러분 그 애들 운동회 할 때 한번 가서 보세요. 아, 얘가 이 집 자식이구나. 거의 맞춰요. 요즘 젊은 엄마들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맞춰요. 여러분 외국에 가서 이렇게 쓱 보면은 말을 안 했는데도 쓱 보고 저거 한국인 같다. 그러면 한국인 맞죠? 그게 DNA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옛날 구중궁궐의 왕의 초상을 어진이라고 그러죠. 어진을 한 번만 왕의 초상화를 그려도 죽는 날까지 화가에서 승격을 해요. 화사로 스승사자가 붙어요. 화사가 돼요. 여러분, 이 화사는 왕의 초상화를 엉터리로 그리면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여요. 불경죄예요. 그러면 이 화사는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분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못 보고 대신 특권 하나를 줘요.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절만 하고 집으로 와요. 얼굴 못 보고. 그리고 궁궐 쪽으로 향과 초를 켜놓고 절방석을 놓고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떠오를 때까지 절만 해요. 그리고 완성해서 통보하면 가지고도 못 들어가요. 궁궐에서 어사가 파견돼서 어가 행렬을 풍악을 울리면서 어진만 모시고 들어가면 화가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며칠간. 며칠 동안 궁궐에서 대소신료와 가족들끼리 품평회를 해요. 며칠 뒤에 어사가 다시 와요. 죽이러 오거나 큰 상을 내리거나. 근데 큰 상을 다 내려요. 그리고 어명을 전하는데 기가 막혀요. 갸륵하도다. 용안을 보지도 않고 어쩜 똑같이 그렸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이 귀신이라는 게 뭐냐면 창의적, 창조적 자유예요. 자, 오늘 끝나고 가시면서 그래,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내가 소주 한번 쏟게 가자. 그럼 여러분 신용카드 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내가 돈을 썼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 신사임당도 내 맘대로 했고 세종대왕도 내 맘대로 하고 그 다음에 애국 가면은 초대 대통령, 왕, 황제도 다 내 맘대로 한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 오늘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왕이 나오는 장면은 꼭 꽃병이 너무 많죠. 실제 우리나라 왕궁에는 꽃병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이게 왕자 공주 결혼 외국 사신이 올 때 꽃병을 꼭 바꿔요. 보통 6만 송에서 8만 송이를 바꿔요. 꽃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 화병에 생화를 절대 꽂지 않고 전부 가짜 꽃을 꽂았습니다. 이걸 궁궐의꽃을 채화라고 그래요. 비단 채자를 써서. 이걸 만드는 화장이 수십 명이 꽃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밀랍, 한산못이, 비단, 노루털 이런 걸로만 만들죠. 왜 생화를 꽂지 않은 줄 아세요? 우리 민족의 장엄한 혼이 이 안에 또 하나가 들어있어요. 아름다운 꽃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꺾으면 안 됐어요. 지금 정치하고 다른 거죠. 이것이 우리의 DNA 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변 국가를 다 말아먹었는데 남북한만 말아먹질 못한 거예요. 이 정신이 하나 숨어 있기 때문에. 자, 꽃병 바꾼 날 벌과 나비가 날라올까요? 안 올까요? 날라오면 얘들은 제정신 아닌 애들이에요. 얘들은 본능과 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벌과 나비는 오질 않습니다. 사람만이 만져보고 칭찬을 해요. 여러분은 이 못살고 가난하고 어렵던 나라를 아끼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그래서 놀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찬란한 꽃들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바보처럼 산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부터 더 찬란한 꽃이 돼서 이 땅에 더 많은 꿀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먼저 건강하고 즐겁고 재밌게 신나게 꼭 사셔야만 합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다른 성당에 계실 때부터 이 독서를 통해서 인간의 지적 능력뿐만 아니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 그래서 보다 지혜롭게 사는 걸 이렇게 나눠주시려고 마련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뵈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